2017년 대선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IMF로 인하여서 등장한 김대중 정부에 의한 ICT 경제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고 이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할 그런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할 임무가 다음 정부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한국 경제를 대략 저는 4단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가 이승만의 경제정책입니다. 이승만의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 이제 일본인들이 해방이 되자마자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일본인 소유의 재산들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미 군정은 일본인의 귀속 재산에 관해서 한국인이 그걸 접수하는 것을 불허하고 미국 군정에 귀속했습니다. 결국 이것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일본인 소유의 적산 관리인으로서 한민단계 지주들을 등용합니다. 그리고 친일파리 득상해서 결국 그들이 나중에 한국의 정치나 경제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물적 기반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미 군정이 이 쌀 자유화를 하게 되는데 건국준비회가 식량을 통제해서 배급제를 하려는 것을 막으면서 이것을 쌀 자유화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만성적인 그런 적자 재정에 그리고 통화가 팽창하면서 인플레가 엄청나게 증가됩니다. 결국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미국이 잉여 농산물을 들여오게 됩니다. 2차 대전을 통해서 급팽창한 미국 경제 가운데 특별히 농산물이 과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한국에 들여와서 이것을 나눠주게 되는 거죠. 미군정은 잉여 농산물을 들여와서 나눠주는데 6.25 전쟁이 났을 때 한국 정부는 유엔군 경비 지출에 관한 한미협정을 체결해 경비를 지불하는데 원화로 지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원화를 지불하는 과정 속에서 막대한 경비로 인한 인플레가 증가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댔는데 사실 미 군정이 들어간 이 무상 원조인 잉여 농산물을 우리들 흔히 그 당시 밀가루, 강냉이로 그러한 어떤 잉여 농산물이 들어와서 한국 경제를 지탱하게 됩니다. 나중에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만나서 회담을 하는데 한국군이 유엔 사령부 작전 지휘권 안에 들어간다는 조건 안에 한국에 7억 불 상당의 경제 및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협의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미국의 해외 원조 중에 가장 큰 액수였습니다. 이렇듯 이승만 정부 하에서 경제는 주로 미국의 잉여 농산물과 원조 경제에 의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러한 그 이승만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은 1948년에 실시한 농지개혁입니다. 1945년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었을 때 인구 70%가 농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업 가운데 소작농이 85%였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주들이 이 소작농을 통해서 그 이익을 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경자유전의 법칙에 따라 농지개혁을 실시합니다. 이것 때문에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산당의 그러한 수많은 그런 선동선전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할 수 있는 그런 물적 근거를 그때 만들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자립경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미국의 잉여 농산물 그리고 일본인 재산 불황한 것 나누는 것 그리고 농지개혁을 통한 어떤 농산물이나 그런 광산물의 어떤 가공 수출 이 정도에 끝났습니다. 두 번째 박정희 정부 이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위한 비약적인 경제성장입니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5개년 경제개발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장면 내각 당시에 만들어진 5개년 계획을 5.16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수용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죠. 그런데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원래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했던 겁니다. 소련의 레닌이 이것을 시도해서 소련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던 건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것을 도입한 것이죠. 제1차 5개년 개발 계획이 1962년부터 66년까지 이루어지고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67년부터 71년까지
그리고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72년부터 76년까지, 4차 경제개발 계획이 77년부터 81년까지죠. 그때 이 박정희 대통령이 김정일에 의해서 죽게 됨으로써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 전두환의 신군부 정부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82년부터 86년, 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87년부터 91년,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차 경제사회 발전 계획으로 해서 92년, 96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부터 형식상 김영삼 대통령까지 7차에 걸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또는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 마지막이 IMF라는 사실입니다.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특징은 뭐냐? 불균형 성장론입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를 계량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한국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한 거죠. 물론 이 좌파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한국이 보릿고개를 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이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한강의 기적이라 할 만큼 경제 성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뭐냐? 재벌 경제를 완전히 이때 구축해 버렸다는 거죠. 또 하나 불균형 성장으로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함으로 한마디로 이 사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어떤 경제개발 정책을 했다는 거고, 특별히 노동자들의 그런 어떤 운동이나 농민들의 어떤 자립 기반을 와해시켜서 어찌하든지 이 재벌 경제를 안착시키는데 모든 국가 힘을 동원했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결국 외화가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근본적으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했던 경제개발 5개년이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것이 곧바로 유신 독재 말에 있었던 그 YH 사건, 부마 항쟁, 그것이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을 죽게 만드는 그런 어떤 간접적 요인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었던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한국 경제를 급속에 성장시켰고 오늘날 이런 경제대국으로 성장시켰다는 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2차 대전 후에 경제 호황기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한 해방 후에 필리핀이 아시아 진주랄 만큼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한국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한 나라였거든요. 아리엔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꾸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독재와 그 인권 유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동서 갈등, 그리고 한국의 피폐된 상황, 그거는 정치 사회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 잘못을 지적해야 되지만 이 경제적인 분야, 그리고 이 물질적인 분야에서 한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부분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김영삼 대통령의 급속한 세계화와 그리고 경제 운영에 대한 실패로 말미암아 IMF라고 하는 국가 부도 사태가 난 거죠. 세 번째는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입니다. 사실 한국 경제정책에서 가장 인정을 못 받는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정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수행했던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특별히 민주화 진영에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IMF란 것은 국가 부도입니다. 이 부도 상태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후진국이 되고 우리는 가난한 나라에 머물렀는데 IMF 외환 위기에서 조기에 이것을 극복하고 정보 기술 등 신성장 산업의 기반을 갖춤으로 한국 경제가 이제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기반을 갖추게 됐죠. 특별히 IT 산업 육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경제가 지식 기반의 경제로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고 이제 세계 10위권 경쟁으로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대북 포격 정책으로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그런 공헌을 했고 개성공단이 상징적으로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나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서 단행한 신용카드 규제 완화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함으로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과도한 금융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그 후유증이 컸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IMF 관리체계 안에서 그리고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이라는 상황 속에서
국가 부도난 나라를 다시금 ICT 경제로 성장시킨 것은 김대중 정부의 공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제 2011년 새로운 정부는 이제 한계에 봉착한 이 김대중 정부의 패러다임, 이것을 근본적으로 도약시킬 새로운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글로벌 시대에 맞는 경제 패러다임을 가진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을 기존에 있는 관료들이나 기업에 맡길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관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처벌들이 어떻습니까? 이대로 두고는 절대로 한국이 경제로 도약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분명한 패러다임을 가진 대통령이 나서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의 개혁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경제 패러다임을 이제 제시를 해서 재벌 중심의 경제나 그것이 그리고 몇몇 대기업 중심의 경제가 아니라 중소기업 그리고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한국의 경제 내용 자체가 구조 자체가 새로워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 200개 국가가 있지만 이렇듯 IT가 발전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핸드폰을 사용하고 그리고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르고 75% 이상이 대학이 가는 이런 나라 중에 저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최초의 그야말로 정보화된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그런 정부가 나와야 되고 그런 운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산업화 세력이나 민주화 세력은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글로벌 시대에 맞는, 그리고 민주화된 시대에 맞는, 그리고 산업화의 모든 유산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창조적인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그런 대통령, 그런 정부, 그리고 그런 2040 세대에 의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 한국에 필요한 거고, 그 일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2017년 정권을 잡을 대통령이라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